불광출판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불광시의 행복한 책 읽기 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불광시 양민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정치수업 저자이신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님 모시고 책 내용과 관련해서 두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님이신 윤성식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떻게? 네,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또 밖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얼굴 뵈니까 또 건강이 찾으신 것 같아서 네, 아주 마음 편하게 오늘 또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꽤 많은데요, 선생님. 그럼 빠르게 책 내용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아무래도 정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최근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전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불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뭐 우리 삶과 상관없는 일, 좀 크게 뭐 내 삶에 직접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조금 멀리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책에서 정치가 밥을 먹여준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정치가 밥을 먹여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가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나라에서 받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했거든요. 뭐 5만 원이라면 뭐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5만 원씩 자식들이 용돈 올리기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정치가 밥 먹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 등록금 약속했고 서울시 이륙 때 납부금 반값으로 내렸거든요. 그것도 밥 먹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성남시의 그 청년수당 같은 것도 1년에 100만 원, 그것도 밥 먹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꼭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떠나서 밥 먹여주는 사례로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해방 직후에 호남의 인구가 영남의 인구보다 살짝 많았답니다. 이건 듣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영남의 인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호남의 2배쯤 될 겁니다. 그때도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는 호남이 조금 더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호남이 곡창이 풍부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개발, 경제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결국은 영남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지금은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이 돼서 저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인 줄 알았더니 울산이 더 높았고, 지금은 조선이 조금 퇴조해 있습니다. 거제도 서울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전부 정치가 밥 먹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불교에서 이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정치에 관련해서 직접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신도 같은 분들은 그 종교의 정치적 신념, 어떤 가르침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최근까지 뭐 불교계에는 이렇다 할 어떤 정치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선생님 책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선생님 직접 모시고 뭐 그런 강연을 마련하든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이 불자로서의 정치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를 좀 배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선생님께서는 불교를 굉장히 혁신적인 종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언뜻 떠오르는 불교의 이미지는 오래되었고 약간 전통적인 약간 이런 단어들과 이렇게 조합이 잘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불교의 이렇게 혁신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운동권 종교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불교가 나왔을 때 기존의 브라만교, 기존의 종교에 대항하는 여러 신흥 종교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사문 중에 하나지요. 근데 가장 성공한 이제 사문이 된 거죠. 그 사문들은 사실 다 혁신적인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성공한 불교의 혁신성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기존의 브라만교와는 달리 사성을 부인합니다. 사성 계급제. 그러니까 그때 인도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사, 수드라 이렇게 4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처님은 능력과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출생,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했습니다.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게 카톨릭에서 여성은 수녀의 역할이지 신부하고 동등한 성직자는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극히 일부의 종교를 빼놓고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요. 그에 비하면 불교는 그 옛날에 여성이 동등하게 성직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인도의 그 종교인들은 당시에 고행과 금욕을 하는 수행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중도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그것도 불교의 혁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교하면 너무나 오래된 종교라서 낡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로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사찰은 도심에 있었고 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신흥 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매우 혁신적인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제대로 알면 불교의 혁신성을 알 수가 있고 그 혁신성에 의해서 지금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원리 원칙, 교리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선생님 책 같은 이런 내용을 다룬 책들을 보면 독자들이 불교 안에 담겨있는 혁신성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이제 어쨌든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가장 중요한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상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교의 정치 사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다. 즉 왕을 하늘에서 내렸다고 보는 게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이 왕권 신수설은 유럽에서는 불과 계몽주의 사상이 나올 때까지 불과 몇백 년 전까지 횡행했었고 동양에서는 최근까지도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종 황제를 왕이 내린 사람으로 봤지 다르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왕이란 국민이 세운 거다. 그리고 왕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해서 평등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근대 민주주의를 낳은 계몽주의 사상의 사회계약론하고 매우 유사하다 해서 서양의 정치가들이, 정치학자들이 매우 흥미있어하고 파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매우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불교 안에 있는 정치적인 사상들, 그런 것들 토대로 이제 불교가 이야기하는 이상국가상에 대해서 이제 책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정법 국가, 뭐 중도 국가, 복지 국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요 불교가 말하는 이상국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이상국가는 가장 먼저 저는 정법국가라고 합니다. 정법국가라는 단어를 부처님은 명백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법국가는 일단은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국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전의 여러 곳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오래된 법일수록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법국가는 법치국가도 되는 거죠. 법치국가도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국가, 치우치지 않는 국가, 이게 이제 정법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중도국가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띄는데, 사실 중도라고 하면 불교적인 개념에서 이제 뭐 어떤 수행적인 차원에서나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긴 하는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중도국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불자들도 불교하고 중도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불교는 중도를 가는 종교라기보다는 세속과는 거리가 아주 먼 또 하나의 극단처럼 보이거든요. 속세를 떠난 하나의 극단. 근데 불교의 핵심은 전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중도를 엄청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중도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일단 부처님은 고행과 금욕을 떠난 수행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방법으로 금식을 중단하고 우유죽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우유죽을 마시자 같이 수행하던 동료들이 격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부처님은 중도를 가시고요. 중도를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중도의 사례가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그리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난다. 적당해야 된다라는 또 중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중도를 적당한 중간, 평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도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평균에서 약간 넘치는 것도 중도고요. 평균에서 약간 부족한 것도 중도입니다. 그리고 양극단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도 중도라고 할 수 있죠. 양극단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지요. 불교를 보면 재미있게도 친자본, 친시장적인 자유시장 경제가 잘 설파되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을 보면 이분은 자유시장 경제를 매우 주장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친시장, 친자본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를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강조하셨는가 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들보다 더 앞선 복지국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하나의 극단, 지구상에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를 끝까지 가는 극단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데도 있겠지만요, 이 둘을 동시에 또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즉 누구나 일을 잘못하면 직장에서 쉽게 해고되지요. 그러나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돼도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나라에서 생존의 기본권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서 다음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에 나타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부처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복지국가 또 주장하셨던 자유시장 경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미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다. 그리고 이건 불교의 이상하고 맞다. 그래서 저는 불교 중도 국가를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상국가라 하면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나 말씀하신 네덜란드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또 책에 보면 이제 사회 약자에게 먼저 혜택을 주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좀 불교와 정치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불교는 일단 자비의 종교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전에도 그 약자에게 이 자비를 베풀고 약자를 돕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부처님이. 또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중생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 롤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의 정의론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뭐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라. 그러니까 즉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장애인으로서 힘들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럴 때 어떤 사회가 가장 정의롭게 느껴지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나라에서 생존의 기본권을 해결해 준다. 즉 가장 약자부터 나라가 보살펴주는 그런 나라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할 거다. 그게 이제 존 롤스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정하고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한 이상국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방금 얘기에 나왔던 부분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게 또 이렇게 모두에게 기본 생존 보장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나라. 지금 다른 말을 표현하는 게 복지라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뭐 이렇게 네덜란드나 덴마크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지는 부처님이 말하신 복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또 깊은 개념의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복지가 어느 정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라는 게 어느 수준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머물 곳이 없으면 머물 곳을 즉 집을 마련해주고 옷이 없으면 의복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을 주고 심지어는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더욱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에게는 아내를 주선해달라. 주선해 주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 해주는 국가는 제가 볼 때 지금 지구상에는 없거든요. 이 정도의 극단적으로 보이는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종교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 한 거지. 예, 무슨 다른 종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설사 다른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불교의 다른 점은 또
이 복지 국가하고 정반대된 지구상에는 지금 복지 쪽으로 나가는 유럽형이 있고 미국이나 네. 뭐 대한민국처럼 아주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자유시장 경제도 굉장히 주장을 하셨고 복지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중에서도 매우 특이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주장하셨다. 그 동시에 이 둘이 그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불교가 정치 경제 사상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복지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끌어가 봤으면 싶은데요. 사실 복지라는 이제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꽤 오래된 이제 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그리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최근에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지가 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이 경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소위 말해서 뭐 복지 망국론 이런 좀 우려 섞인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불교적인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런 망국론과 조금 대치된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복지국가 망국론이 나온 것은 1970년대쯤입니다. 근데 그때 복지국가 망국론이 나왔던 그 복지국가 망국 리스트에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복지 선진국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뉴질랜드, 뭐 이런 그런 복지 선진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최근에 이 스페인하고 그리스는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이제 복지를 하다가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최근에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옛날에 복지국가 망국론 몇십 년 전에 나올 때는 스위스하고 그리스 이야기는 안 했는가? 스위스하고 그리스는 한 번도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럼 복지국가 복지하다가 망했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일부 복지제도 한두 개가 나라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럴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이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아니고 복지가 매우 미흡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 망국론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옛날에 그 복지국가에 가장 앞섰던 국가들이 지금 경제 성적표가 제일 좋습니다. 실업률도 그렇고 경제 성장 뭐 각각 모든 지표, 국민 소득도 그렇고 제일 좋습니다. 이 2차 대전 직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은 그때부터 계속 복지를 했고요. 미국은 복지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은 미국이 북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쓴 칼럼을 제가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 어둠이 깃드는 저녁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복지국가 망국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활기 있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국가 망국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는 경제 성적표를 봐도 그렇고 국민 행복도를 봐도 그렇고 유엔의 행복도 지수 1위부터 10위 국가는 전부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국가 망국론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불광출판사의 자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원더박스에서 북유럽과 북유럽 사회와 이제 미국 사회를 비교해서 이제 살펴본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복지를 했던 북유럽 나라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는 좀 최근에 북유럽 이런 쪽 나라들, 말씀하신 덴마크,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 나라들을 굉장히 이제 롤모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특징이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낸다고 하면 조금 이제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복지국가를, 불교가 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재원 마련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복지국가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서 세금 인상은 가장 뒤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가? 줄줄 새는 세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OCI라고 하는 기업이 기업 분할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세금을 5,500억 원을 부과받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 5,500억 원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 정부가 졌어요. 근데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심하게 느끼는 게, 만약에 법 규정이 미비돼서 그런 거라면 빨리 법 규정을 좀 제대로 만들었었어야만 되고, 법 규정이 아니고 소송을 잘못한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좀 잘해서 이겨야 된다.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 이러한 기업 분할 사건이 100건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십 건은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잘못된 기업 분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수십조입니다. 그 수십조의 세금을 그냥 줄줄 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2013년에 삼성전자의 세금 감면이 1조 3,600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쯤 되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가가 지금 200만 원을 훌쩍 넘고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나라가 세금을 한 해에 1조 3,600억 원씩이나 과연 면제해줘야 될까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법이 기업 환류 소득세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회사에다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쓰니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업 환류 소득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생긴 제도거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법인세를 원래대로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인세 인하해서 세금 면제해주는 거 많이 쌓아놓고 안 쓴다고 또 세금을 매기겠다 하면 약 주고 병 주는 격인데, 저는 법인세를 올리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럼 그걸 내렸는가? 내렸으면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은 이제 쌓아두고 안 쓰고 경제는 침체되고 하니까 써야 되겠다라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안 쓴다고 기업 환류 소득세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줄줄 새는 거, 감면, 이런 것들만 없애도 저는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평생 대학에서 예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몇십 년 가르치다 보니까, 야, 정부 예산 퍼주기 너무 많다. 제 생각으로, 야, 이거 한 30%는 낭비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못한 게, 야, 저 교수 정말 현실 모른다. 책상 물림이다. 뭐, 30%씩이나 낭비가 돼. 과장이 심하다. 역시 학자는 이론만 알고 현실은 몰라. 이럴 것 같아서 사실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제가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솔직합시다. 내 눈에는 세금 줄줄 새는 거 보이고 퍼주기 보이는데 그건 몇십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장관이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30%는 세지요. 30%는 낭비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30% 줄이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에는 다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 있어서 줄이면은 막 아우성 치거든요. 쉽게 줄일 수는 없지요. 10%만 줄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한 400조쯤 되는데 10%면 40조 아닙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부자들이 돈을 좀 많이 스스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부유세를 부과하자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제도는 또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어서요. 신중해야 되고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으면 자발적으로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이라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자본주의 때문이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거다.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뭐 자식들한테 조금만 줘도 그게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누구한테 거의 대부분을 기부를 했느냐면 자기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죽었거든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그 부인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재단에다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기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워런 버핏은 뜻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만든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에다 기부를 하거든요. 그 멜린다는 누군가 하면 빌 게이츠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이름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는데 워런 버핏이 가만히 사업하는 걸 보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딴 재단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빌 게이츠하고 그 부인의 이름을 딴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훌륭하니까 그냥 자기 재산을 거기다 몽땅 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거래 회사를 상장해서 부자가 된 중국의 마윈 회장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한 1000억쯤 있으면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게 자기 돈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 자기에게 맡긴 돈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빌 게이츠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을까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거든요. 출신이거든요.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너무나 하버드 대학교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때 나와서 창업을 해야만 돈을 벌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합니다. 그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능력보다도 뭐 100배 잘할까요? 글쎄요. 1점 몇 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수억 배, 수천억 배의 돈을 번 거는 자본주의 덕분이죠. 그때 창업하지 않고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더라면 자기는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프로그래머가 됐을 거다. 그렇게 빌 게이츠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부인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하고 부인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듭니다. 저는 돈을 어느 정도 번 거는 정말 자기 노력으로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많지만 저는 부자들을 보면 감탄할 만한 요소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많이 벌었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부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건 자기 능력 플러스 수많은 요인들이 결합돼서 본 겁니다. 나라의 지원, 행운, 국민의 열정적인 국민, 근면, 특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내가 번 돈 그것만 자식한테 주고 그 이상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불교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마인이 생각한 것처럼 수백만 달, 수백억, 수천억 정도는 저는 수천억까지도 아니고 한 수백억 정도는 자신의 역량으로 벌었다. 저는 그 이상은 좀 사회에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온 게 줄줄 새는 세금을 막자. 그럼 복지재원 엄청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낭비성 예산 줄이자. 엄청나게 수십조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나친 부자들, 슈퍼 리치라고 그러죠. 그냥 리치 아니고요. 슈퍼 리치들이 좀 내놔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다 된 뒤에 그리고도 부족하면 저는 세금을 거두되 정부가 예산을 10% 줄여서 40조를 만들었으면 한 40조 거두자. 저는 그래서 매칭 펀드 개념으로, 짝짓기 개념으로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것에 해당하는 정도의 증세를 제가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복지하면 당장 세금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 선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세금이 새어나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정권이 이제 새롭게 들어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빨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복지국가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향후 최근 20년간 이렇게 굉장히 미국을 필두로 해서 또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이쪽으로 이제 많이 기치를 올렸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게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극심한 빈부격차. 우리나라도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의견을 좋은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무슨 빈부격차가 심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소수의 생각에 불과하고요. 지나친 부의 편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즉 부자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많은 요인이 어우러져서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정법국가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산층과 서민에 비해서 부자가 갖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치우치는 거를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세금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세금을 늘리려면 자꾸 중산층을 건드리려고 해요. 저는 중산층과 서민은 세금에 있어서는 성역화하자. 제발 좀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또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많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자.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 구간이 이번에 인상이 돼가지고 38%인가 4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였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네,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최고 세율이 70%였어요. 아, 그렇게 높았나요? 예. 근데 그게 낮춰진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의 최고 세율은 얼마였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걸 책에서 보고 인쇄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90%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주체를 못하는 슈퍼 리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백억 갖는 건 저는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을 펑펑 벌어들일 때는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과했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70% 했던 우리의 경험을 좀 네. 생각해보자. 아니 이거 옛날에 왜 잊었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부자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빈부격차가 나쁜가 하면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나빠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돈을 벌면 중산층과 서민도 차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낙수 효과라는 거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아, 그렇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떡고물이 밑에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IMF, OECD, 월드뱅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 부자는 이미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살 것 다 샀습니다. 돈이 조금 더 생긴다고 내가 옛날에 못 샀던 거 사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들어간 돈은 잘 안 흘릅니다. 부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콕콕 쌓이는 거지요. 근데 중산층하고 서민은 항상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돈이 흘러가면 그게 당장 경제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놓은 바에 의하면 부자한테 돈이 들어가서 그게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보다도 중산층하고 서민한테 돈이 들어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서민은 성역으로 건드리지 말고 부자의 돈을 중산층하고 서민으로 돌려서 중산층하고 서민이 잘 살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서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이게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 즉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틀렸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네.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IMF와 OECD, 월드뱅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분은 뭐 비주류 경제학자가 아니고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명문대학 나와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주류 경제학을 배우고 국내에서 교수를 하신 분인데 자기는 지극히 이 주류 경제학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이건 무슨 빨갱이 좌파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매우 온건한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잘못됐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이 돈을 써야 경제가 발전한다면 빨갱이 사상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만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경제는 추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북유럽 국가들은 결코 추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올리기 전에 해야 될 3가지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세금은 제일 나중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산층하고 서민은 세금에 있어서는 성역처럼 제발 건드리지 말자. 애꿎은 중산층하고 서민 세금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큰 부자, 큰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데 저는 그걸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이거 복지 차원이랑 계속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서민과 중산층들 또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진 사회에서 기본 생존 보장권들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의식주라는 개념 대신 의교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의식주라고 하면 옷, 음식, 주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교주는 이 의식 기존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그 의식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의식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의교주가 나라에서 보장이 되면 옛날의 의식주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의식주는 옷 입고 먹고 주거할 곳이거든요. 근데 의교주, 의료, 교육, 주거가 해결이 되면 요즘 옷값은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멋진 옷을 입고 싶어서 옷값 지출이 있는 것이지 옷값은 참 쌉니다. 의료와 교육과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먹는 거 해결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의교주란 의료, 교육, 주거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리고 뜻밖에도 부처님처럼 교육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부, 훈련 저렇게 많이 배웠으니 돈을 많이 벌 거다. 굉장히 강조하시고, 경전에도 보면은 학당을 지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마련해 달라,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 주거는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 같은 것은 저는 뉴질랜드 사례에서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1년간 안식년 때 연구하러 가 있었는데, 뉴질랜드 개혁을 연구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의 친구가 뉴질랜드 놀러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팠어요. 네. 갑자기 아찔하더라고요. 여행자 보험 들었느냐 했더니 여행자 보험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 안 들면 의료비 엄청나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내가 다니는 주치의한테 가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다 하고 이제 긴장된 목소리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짜라는 겁니다. 15살 이하는 공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근데 이 아이는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래도 공짜라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 같아서 영주권이 있어서 이 나라에 거주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행자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공짜라는 겁니다. 입국을 불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임시 여행을 하는 사람도 15살 이하면 의료비는 공짜입니다. 저는 그 제도에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았을 때부터 이러한 의료 제도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15살이면 서양 아이들은 거의 성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5살은 우리로서는 1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6살이면 이제 키도 다 크고 몸도 체격도 다 갖춰지고 기본적으로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혹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잘못하면 장애가 되고 키도 잘 자라지 않고 체격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안 됐냐는 거죠. 15살 이하 부모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인륜에 어긋난다. 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된다.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다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저는 처음 의료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 이상을 넘는 의료비는 전부 나라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돈 없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대학에서 정부 예산을 가르쳤거든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나라에서 100% 보장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처음 얼마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게 없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데요. 지금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혹시 이번 최순실 게이트 기억하시죠? 네. 이화여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싹쓸이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더군요. 이게 이제 이거 따내려고 대학이 이제 몸부림치는데,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솔직히 이 중에 상당수는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대학이 주는데 교수들도 그런 말을 사석에서 많이 해요. 야, 이거 쓸데없는 나 돈 쓴다. 저는 1조 5천억 원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기숙사라도 지어줘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는 아이들 고민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면 정말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1조 5천억 원은 무슨 과학기술 발전에 쓰는 줄 아는데, 과학기술 발전에 들어가는 돈은 R&D 예산으로 따로 있습니다. 물론 1조 5천억 원의 일부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쓰겠지만 상당수는 저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고 보거든요.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한다고 해서 나 교육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알파고에서 보셨죠? 네. 인공지능이 엄청 똑똑해서 웬만한 직장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비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미국의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조지아 텍 공대가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온라인. 근데 학비가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교육비를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문과 교육비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교육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주거인데요.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85%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임대주택 요즘 마곡, 세곡, 자곡 임대 아파트 곡소리 난다라는 게 어제 기사 떴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이 세 지구에 임대 아파트로 분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원래 분양가에 몇 배가 됩니다. 2배까지 되고 그랬던데, 로또거든요. 저는 왜 이런 로또 수익을 개인한테 허용하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수익은 나라에서 가져서 계속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임대는 임대로 남겨야지 왜 이걸 자꾸 개인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가지고 로또를 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건축비에 거품이 많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입니다. 강남 재건축도 거품, 판교도 거품, 위례 신도시도 거품, 심지어는 제주도 거품이다. 건축비에 거품이 있는 걸 줄여야 되고,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정말 10년 전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예산의 측면에서도 보고 또 봤는데 변명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옛날에 우리가 걱정했던 의식주는 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의교주를 중요시 여기자. 그리고 플러스 저는 알파라고 했는데 이제 알파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의교주 플러스 알파. 우리는 일자리를 잘못 생각하는데 일자리는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헌법에 일할 권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건 권리입니다. 정말 일자리 줄 게 없고 능력 없으면 네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었거든요.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80조 썼다고 봅니다. 근데 저출산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뭔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들 의교주 때문에 힘들고요. 좋은 일자리를 구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할 거라면 의교주 플러스 알파를 보장해 주어야 되고, 정부가 의교주 플러스 알파에 자신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출산 착권하고 부추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교주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새롭게 한번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뭐 의료, 교육, 또 이렇게 주거는 사실 최근 한국 사회 거의 연령대 인구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거리, 또 이제 취업 다 걸려 있고, 또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같은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충분한 이제 관심과 전문가들도 이렇게 협력해서 제도적인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이제 책 관련해서 정치 얘기들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현실 정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가 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지금까지 이제 불교 이상국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핵심은 이제 중도, 균형 뭐 이런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듣고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이고 좋은 가르침이라는 건 아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현실에 대입하기는 사실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사실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사회 갈등도 있고, 그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균형과 공존, 이렇게 중도적인 것들을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뭐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좀 잘못 알려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해서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진보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한테 세게 나오면 보수고, 좀 북한하고 화해하자 하면 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없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진보하고 보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보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옛날 거라도 소중히 여기서 보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법, 제도, 전통, 관행 이런 거를 더 지키려고 하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뭐 변화해보려고 해봐야 인간이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씩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진보는 인간은 똑똑하다. 그래서 큰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한 변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꾸 새 것을 좋아하고 뭐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는 진보적이라고 하지 보수적이라고는 안 쓰거든요. 그리고 보수는 되게 국수주의적입니다. 왜? 민족 중시하고 옛날 거 좋아하니까 막 우리 민족이 최고. 그래서 보수는 항상 국수주의적인 사관, 전통 중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 이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요즘에 와서 진보하고 보수는 약간 다르게 이제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진보하고 보수를 많이 나누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예산도 많고 큰 정부, 복지 정책을 쓰면 그 진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부가 예산 규모도 작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많은 자유를 주고 복지도 최소화하면 그걸 보수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진보가 집권을 하면 정부 규모가 커져요. 큰 정부, 그리고 예산 늘어납니다.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복지도 늘어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반대가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거꾸로 부채가 더 늘어나요. 예산 규모도 늘어납니다.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해서 관치 경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꼭 보수가 국수주의적인 민족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보 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민족사관을 더 가지고 있고 보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사관이 아니거든요.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 기준으로 봐도 보수 진보 잘 안 맞고 요즘 기준으로 봐도 보수 진보 잘 안 맞습니다. 오직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태도로 나누는 건데 이제 우린 그런 거 그만하자. 그만하고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자유를 줄 것인가 덜 줄 것인가 진보 보수, 정부가 많이 개입할 것인가 덜 개입할 것인가 진보 보수, 점진적인 변화를 좋아하느냐 급진적인 변화를 좋아하느냐, 옛것을 고수하느냐 옛것보다는 새로운 거 시도하자는 걸 좋아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자. 그리고 중도는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때로는 중간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쪽 다 공존하고 가자. 저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저를 생각해 봐요.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사람들은 저를 진보라고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노무현 대통령 진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책에 있어서 보면 A라고 하는 정책은 진보고 B라고 하는 정책은 보수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진보고 어떨 때는 보수지. 어떻게 해서 나는 진보다. 그러니 나는 A부터 F까지 모든 정책은 난 진보로 몰빵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몰빵 진보와 몰빵 보수 시대는 같다. 사안별로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하고. 그게 뭐가 더 좋은가는 모르기 때문에 중도로 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뭐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딱 나눠서 진보 아니면 보수.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인물의 뭐 사상이나 생각, 삶 자체가 완전히 보수적일 수도 또 진보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말 그대로 조화롭게 하는 방식이 아마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한창 이제 정국이 이제 막 장관들 각 부처 장관들 임명하고 하면서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또 그쪽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선생님 책에서는 이제 정치가 감성적 내가 정치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번 뭐 대선 보시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변함이 혹시 있으셨는지? 네. 미국에서 한 실험을 보면 정치적 판단은 감성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후 합리화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왜 그 후보 찍었어? 하면 감성적으로 그 후보를 찍어 놓고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찍었어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이제 뇌과학적 실험을 했습니다. 공화당, 미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공화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럼 공화당 지지자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민주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보여주면 전 나쁜 놈. 거꾸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민주당 정치인의 한심한 행위를 보여주면 뭐 그럴 수 있지. 공화당 정치인의 한심한 걸 보여주면 저런 나쁜 놈.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뇌의 어떤 부분이 그런 선택을 할 때 활성화되는가를 봤더니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더랍니다. 즉 인간은 감성적으로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난 죽어도 공화당 찍는 골수 공화당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공화당 후보 보면 찍어요. 찍고 너 왜 그 사람 찍었어 하면 이제 온갖 그럴싸한 이유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에도 골수 민주당이 있답니다. 무조건 민주당 찍는 사람. 근데 이제 중도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민주당도 찍었다가 공화당도 찍었다가. 그리고 대부분 공화당을 찍지만 민주당으로 갈 성향이 있는 사람. 대부분 민주당을 찍었지만 공화당으로 갈 성향, 반대당으로 갈 성향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이익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는 손해인데 그냥 안 찍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인데. 저는 그래서 이익에 의해서 투표하는 게 무조건 감성에 흔들려서 투표하는 것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떤가? 역시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내가 옛날 지지했던 정당에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양쪽 다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죠. 자유한국당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옮겨갔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내 전에는 이거 찍었는데 보니까 아니다 해서 옮겨가서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조금 한 사람, 좀 감성이 좀 덜 작동한 영역의 사람이 있었고 철저하게 감성이 작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뇌는 이모셔널 브레인이다. 감성적인 뇌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미국에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 감성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뭐 그게 인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행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짧은 시기지만 어떻게 국정 이렇게 정치 부분에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의견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권모술수의 정치인을 주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신뢰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게 한 번만 강조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모술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권모술수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솔직히 걱정을 좀 했어요. 왠가 하면은 저분이 참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다, 권모술수 그런 게 없는 분 같다. 제가 접해본 잘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미숙함으로 혹시 잘못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도 높고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재밌는 말을 했더니 자기가
과소평가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저도 솔직히 대통령을 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일은 없거든요. 네.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지만 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정치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태까지의 그 사례로 봤을 때 이 지지율이 결코 유지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딱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케네디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과를 합니다. 국민하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참모한테 한 재밌는 말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모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국민은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사과할 때마다 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실수도 나올 거고 또 밑에 사람이 실수 저지를 수도 있고요. 정부가 악재가 생길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럴 때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자존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버티지 말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지지율 하락은 최소화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처럼 사과할 때마다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밖에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이 방송을 뭐 대통령이 불리는 볼 확률은 뭐 낮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좀 전해져서 사실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선생님 모셔놓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서 와주셨는데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신 분들, 또 앞으로 보실 분들, 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뭐 해주시면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라고 세계적인 불교 학자인 랭커스터한테 KBS 기자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랭커스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참 정말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을 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교 불자들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결과부자만 하고 앉아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세상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끊임없이 어차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나쁜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치다. 정치가 우리에게 환멸을 주고 있지만 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두 사람 모두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기 힘들다는 분들, 나는 뭐 좋은데, 나 행복해, 나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좋아, 그런 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정치가 밥 먹여주나 하지만 정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명심해야 되고요. 어차피 이 세상이 변할 거라면 가만히 놔두면 더 나쁘게 변한다. 그러니 정치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리더 따로 국민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란 리더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와 좋은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치는 국민과 리더의 공동 생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가?
그 막말에 열광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 경전에서 국민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탐욕스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그래서 물론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요하다. 제발 정치인 탓만 그만해라. 정치가 한심하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모습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러나 정치인들이 더 앞장서서 변해야 되겠죠. 공동생산물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늘 부처님의 정치수업 저자이신 고려대 윤성식 교수님 모시고 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더 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깊이 있는 부처님의 정치에 대한 가르침들은 선생님 책을 통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 작별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광출판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불광시의 행복한 책 읽기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6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